사실 제가 다른 남자들보다 좀 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물음에 저는 그것을 그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이라 잊고 살았던, 아니, 다신 올 리 없다고 믿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그 남자, 지태 씨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에 늘어진 살결도 신경 쓰였고 흙일에 주름진 제 손도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10년 만에 맞이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그 겨울밤, 무너져가던 제 비닐하우스 앞에 나타난 이 의문이 사네. 도대체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하다 못해 적막하기만 했던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의 겨울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물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이 외딴 숲속에서 저는 시계추가 멈춰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은수, 올해 나이 45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있길래 그 젊은 나이에 산속에 박혀 사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48년을 사셨던 그 통영의 경희 씨처럼 저 역시 10년 전 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제게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 평창의 숲은 참 정직해요. 겨울이 오면 혹독하게 춥고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죠. 저는 이곳에서 홀로 야생화 화원을 가꾸며 삽니다. 사람들은 꽃을 가꾸는 게 낭만적이라 말하지만 제게 이 일은 죽지 못해 하는 몸부림이자 말을 잃어버린 제 자신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입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찬 공기에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끝도 없이 펼쳐진 침엽수림이 저를 반겨주죠. 하지만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무거운 자각뿐이었죠. 아이고, 무릎이야. 찬물에 손을 담가 화초들을 돌보다 보면 뼈마디가 시려옵니다. 흘기를 하느라 투박해진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때면 서글픔이 밀려와요.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거칠어진 굳은 살만이 제 외로움의 깊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꽃들을 돌보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가 화원을 덮치기 시작하면 지독한 적막이 저를 집어삼키려 듭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아도 사람 목소리는 그저 허공을 맴돌 뿐 제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더군요. 혼자 차려 먹는 초라한 밥상,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고요함.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들꽃처럼 시들어가다 끝나겠지. 그런 제 일상은 마치 물기 없는 마른 장작처럼 퍽퍽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제 마른 삶에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하늘이 무겁더니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덮어버릴 듯한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온 것은요. 도대체 그 폭설 속에서 나타난 의문의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제 삶의 정막을 깨뜨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정말이지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만 같았습니다. 평창의 겨울이야 워낙 매섭다지만 10년 만에 그런 폭설은 처음이었거든요.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건지 손바닥만 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금방이라도 온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흉포하게 울부짖었고 제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원의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눈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제발 좀 버텨줘. 저는 낡은 외투 하나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화를 신은 발이 푹푹 빠지는데 눈이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제가 지난 가을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야생화 어린 모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없으면 제 인생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비닐하우스 골조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익찌직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긴 장대를 들고 지붕 위에 눈을 밀어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45세 여자의 가녀린 팔뚝으로 그 무거운 눈더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비바람에 섞인 눈발이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시린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차가운 눈바닥에 넘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낮고 묵직한 마치 바위가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제 귀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붙잡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더군요. 털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를 칭칭 감았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아주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없이 제가 들고 있던 장대를 낚아채더니 곧장 비닐하우스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몸이 휘청거릴 법도 한데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는 쌓인 눈을 거침없이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지붕 위를 짓누르던 눈더미들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남자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10년 동안 이 외딴 숲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설지만 든든한 온기였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미끄러우니까 움직이지 마시고요. 남자는 외치며 이번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굵은 지지대들을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밀어넣고는 기둥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망치 소리가 폭설의 소음을 뚫고 제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제 마음도 무너졌을 텐데 그 남자는 무너져가는 제 세상을 맨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눈보라와 사투를 벌였을까요? 드디어 비명을 지르던 비닐하우스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쪽으로 걸어왔을 때 그는 이미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오늘 밤은 무사할 겁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남자가 다가와 묻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마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구신데 이 험한 밤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쑥스러운 듯 젖은 장갑을 툭툭 털며 대답하더군요. 지태라고 합니다. 근처 마을 빈터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산 밑에서 보니 이쪽 불빛이 위태로워 보여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지태, 그 이름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인근에 머물던 의문의 사내라니 어쩐지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죠. 빗물과 눈에 젖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폭설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마 이 은인을 이 눈보라 속으로 그냥 돌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태 씨, 지금은 길도 안 보이고 너무 위험해요. 우선 저희 집 창고라도, 아니, 잠시 안으로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망설이던 지태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정막만 가득했던 제 작은 산장에 낯선 남자의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밖의 소음은 차단되었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얼어붙은 인생을 어떻게 녹여버릴지 말이죠. 지태 씨는 몸을 좀 추스르더니 다음 날 아침부터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밤의 폭설이 지나간 아침은 온 세상이 하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거실 소파에서 겉옷만 벗은 채 불편하게 밤을 지새운 그 남자, 지태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려던 참에 밖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뚝딱, 뚝딱, 슥, 슥. 세상에, 어젯밤 그 난리통에도 기운이 남았던 걸까요? 지태 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제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연장들을 꺼내 들고는 지난 여름 태풍에 부서져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목재 울타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척 걸치고 옮기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낑낑대며 고쳐보려다 포기하고 눈 감아버렸던 그 부서진 삶의 흔적들이 그 남자의 손길 아래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털에 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자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여기 울타리가 오래돼서 밑동이 다 썩었더라고요.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손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맑은 공기를 닮아 아주 담백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지태 씨. 어젯밤 일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전문가도 아니신데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제 말에 그는 낡은 대패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떠돌며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무 만지는 게 제 직업이라 이런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이 근처 숲이 좋아서 머물다 보니 사장님 화원까지 오게 됐네요. 떠돌이 조각가. 어쩐지 그 거친 손마디에 밴 깊은 흉터와 나무 향기가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태라고 짧게 소개하며 발길 닿는 대로 산을 타며 나무를 깎고 조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 남자의 처지가 가족을 잃고 마음 둘 곳 없어 이 숲속으로 숨어든 제 처지와 닮아 보여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지태 씨의 화원 고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집의 구석구석 아픈 곳들을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바닷바람보다 매서운 평창의 산바람에 삐걱거리던 창고 문부터 손을 보더군요. 녹슨 경첩을 떼어내고 기름칠을 새로 하고 뒤틀린 나무 판자를 대패로 밀어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문이 제대로 닫혀야 겨울바람이 안 들죠. 그동안 밤마다 춥지 않으셨어요? 무심한 듯 툭 내뱉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추웠거든요. 몸도 추웠지만 밤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 같아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문을 단단하게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지태 씨가 화원에 머무는 동안 1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는 망치 소리, 톱질 소리가 적막하기만 했던 숲속을 활기로 채웠고 부서진 목재 울타리가 하나둘씩 반듯하게 서는 걸 보며 제 무너진 자존감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 40 넘어서 혼자 살다 보면 누가 예쁜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내 손이 닿지 않는 힘든 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게 훨씬 더 가슴 깊이 와닿는 법이거든요. 지태 씨의 투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낡은 화원도 제 마음도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지태 씨는 오늘 일을 마친 듯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옷에는 나무 톱밥이 하얗게 앉아 있었고 손은 찬 바람에 빨갛게 터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먹한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지태 씨가 제게 건넨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제 얼음 같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대단한 보석이나 화려한 고백에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고작 그 따스한 캔커피 한 캔에 스르르 풀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태 씨가 우리 화원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창의 산바람은 오후가 되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요. 저는 밖에서 고생하는 지태 씨가 안쓰러워 따뜻한 보리차라도 내갈까 싶어 주방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태 씨가 먼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 은수 씨, 잠깐만요.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울타리를 고치느라 얼굴은 발갛게 익어 있었고 그 두툼한 손마디는 군데군데 터서 피기까지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친 손에 들려있던 건 낡은 망치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편의점 캔커피 2개였습니다. 오다 가다 보니까 여기 화원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까 아랫마을 내려갔을 때 사온 건데 따뜻할 때 드세요. 지태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제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캔의 온기도 따뜻했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을 친 건 그 남자의 투박한 배려였어요. 45살 먹은 여자가 그것도 숲속에 처박혀 꽃이나 만지는 사연 많은 여자가 뭐가 예쁘다고.
자기도 손이 터져가며 일하면서 제 생각을 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태 씨. 제 건 제가 챙겨야 하는데.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어떻게?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의 손을 쳐다보자 그는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각하는 놈 손이 다 그렇죠, 뭐. 그나저나 오늘 점심은 좀 드셨습니까? 일하느라 걸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저 지나가는 짧은 안부 인사였습니다. 밥 먹었냐, 춥지는 않냐 하는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사말들. 그런데 10년 동안 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하나 없던 이 외딴 숲속에서 그 투박한 목소리가 제 가슴속 깊은 우물에 돌 하나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파문이 일더니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네, 먹었어요. 지태 씨는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들켰을까요? 지태 씨는 말없이 캔커피 뚜껑을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그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10년치 얼음 조각들이 쩌적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온기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따뜻한 걸 느끼면 다시 뺏길까봐 겁이 났고 다정한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올 이별이 무서워 먼저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지태 씨는 제 등을 돌려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제 화원을 고쳐주고 제 끼니를 걱정하며 따뜻한 캔커피 한 캔을 툭 던져줄 뿐이었죠. 그 거친 투박함 속에 숨겨진 그 다정함이라니. 여러분, 나이 40 넘으면 사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 눈빛이 가짜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아픔을 들여다보고 있는지요. 지태 씨의 깊은 눈매를 보고 있으니 제 상처난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는데 작업은 조금만 하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에 지태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주책맞게 방방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가끔 우리에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주기도 하나 봅니다. 그날 밤 캔커피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에선 다시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설 속에서 우리는 이 작은 산장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시퍼런 흉터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으면서도 신기하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폭풍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이 딱 그랬습니다. 캔커피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은 다시 노한 것처럼 미친 듯이 눈을 뿌려댔어요. 이제는 길도 나무도 화원도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산장 안은 타오르는 난로 소리만 들릴 뿐 정막이 가득했습니다. 지태 씨와 저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제가 내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리는 한동안 유리창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만 들었습니다. 밖은 지옥 같은 추위였지만 좁은 거실 안은 주황색 조명 아래 묘한 아늑함이 감돌았어요. 은수 씨, 사실 저는 사람이 무서워 이곳까지 흘러온 놈입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지태 씨였습니다. 차잔을 감싸쥔 그의 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조각가이자
작은 조형물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무리한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신용불량자 낙인까지 찍힌 채 거리로 나앉았답니다. 돈을 잃은 건 괜찮았습니다.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온통 얼음판 같더군요. 조각칼을 들 힘조차 없어서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짙은 고독과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뒤에 남은 건 상처 입은 영혼 하나뿐이었다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지태 씨, 저도 10년 전에 제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제 비밀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한꺼번에 앗아간 그 끔찍한 사고 날의 기억을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남편이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에 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업 실패가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면 사별은 신에 대한 배신이더라고요. 왜 나만 남겨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밤 스스로를 벌주며 이 숲속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지태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제 눈물 어린 얼굴이 비치더군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아픈 밤을 보냈겠구나. 이 사람의 투박한 손마디도 실은 무너진 마음을 붙잡느라 생긴 상처였겠구나 하고요. 사업 실패와 사별. 겉모양은 달랐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왔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이 서로의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밖에서는 눈더미가 쌓여 지붕이 삐걱거렸지만 제 마음속의 고단한 짐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은수 씨,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이 추운 산속을 지키느라. 지태 씨가 건넨 그 짧은 위로가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평생 누군가 제 고통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동질감으로 안아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차잔을 채워가며 서로의 과거를 털어냈고 그렇게 폭설에 갇힌 산장은 우리만의 성스러운 고해성사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그전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지태 씨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가고 난로의 불꽃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지태 씨는 조심스럽게 제 거친 손을 내려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그게 우리 두 사람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줄 마법의 연고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자 나이 40 넘고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예쁜 옷 사주는 것보다 내 몸 어디가 아픈지 남모르게 살펴주는 그 마음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폭설로 갇힌 산장에서 서로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고 나니 우리 사이를 감돌던 공기가 전보다 훨씬 진득해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난로불이 파르르 잦아들 무렵 지태 씨가 자기 가방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꺼내더군요. 은은한 허브 향과 나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은수 씨, 이리 좀 와보세요. 아까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텄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10년 동안 흙 파고 화초 만지느라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등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거든요.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민망하고 투박한 손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지태 씨. 이건 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훈장 같은 건데요, 뭐. 보지 마세요, 창피하게.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지태 씨는 고집스럽게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연고를 자기 손가락에 듬뿍 덜어 제 손등에 올리더군요. 조각하면서 나무 만지다 보면 저도 손이 자주 터요. 그래서 산에서 나는 약초랑 밀랍 섞어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게 보기보다 잘 들어요. 그의 두툼하고 단단한 손가락이 제 거친 손등 위를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경한 감촉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누구의 온기도 닿지 않았던 제 살결 위로 남자의 뜨거운 열기가 연고와 함께 스며드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지태 씨는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제 손마디 하나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곳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상처가 깊은 곳에는 입바람을 후후 불어가며 연고를 펴 갈라주었죠. 그 지극정성인 손길이 제 손등뿐만 아니라 짓물러 터졌던 제 마음속 흉터까지 닦아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수 씨, 손이 참 고생 많았네요. 이 작은 손으로 그 넓은 화원을 지키느라 얼마나 시렸을까. 지태 씨가 낮게 읊조리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연고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힘들지? 고생 많았다 소리 한 번 못 듣고 억척스럽게 버텼던 10년 세월이 그 손길 한 번에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제 눈물을 본 지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것만큼이나 빠르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타오르는 난로 조명 아래 마주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문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꿰뚫어보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찾아온 운명 같은 한 남자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화원 주인과 떠돌이 조각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지태 씨가 끓여준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나란히 서서 울타리를 고치고 꽃을 돌봤습니다. 장난스럽게 서로의 얼굴에 흙을 묻히기도 하고 힘들면 잠시 어깨를 빌려 쉬기도 하면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서히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화려한 데이트도 값비싼 선물도 없었지만 그가 매일 밤 제 손에 발라주는 연고의 온기만큼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사랑의 장표였죠. 텅 비어있던 제 산장에 그의 묵직한 발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찬 공기만 감돌던 제 침대에 그의 따뜻한 체온이 더해지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였구나. 하고요. 폭설이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지태 씨가 산책을 가자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그의 뒷모습을 따라 안개 속 숲길을 걸으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떤 고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잊지 못할 공기가 있다면 어떤 순간인가요? 저는 지태 씨와 함께 걸었던 그 새벽 숲길의 차갑고도 달콤했던 공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폭설이 잦아들고 온 산에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은 어느 새벽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겨두고 하얀 커튼을 쳐버린 것 같은 그런 몽환적인 풍경이었죠. 지태 씨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더니 은수 씨,
잠시 산책하실래요? 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선 숲길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발밑에 밟히는 눈소리만 정막을 깨울 뿐이었죠. 한참을 말없이 걷던 지태 씨가 멈춰 섰습니다. 안개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제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평소의 그 묵직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아주 가늘고 수줍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은수 씨, 사실 이 숲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봄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부서진 나무 조각들처럼 제 마음도 다 버려진 줄로만 알았거든요. 지태 씨의 눈동자가 안개 속에서도 유난히 깊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등을 자기 뺨에 가만히 갖다 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수 씨 화원에서 당신이 꽃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싹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은수 씨, 저기 염치 없는 소리인 거 알지만 이제 저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이 숲에서 평생 당신이라는 꽃을 가꾸며 살고 싶어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45살 먹은 여자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 제 인생엔 평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 제 곁을 지켜주겠다는 그 말이 마치 얼어붙은 대지에 따뜻한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지태 씨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고백을 대신해 주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이 깊은 숲속에서 아주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좁은 산골 마을이라 소문이라도 나면 사연 많은 저와 외지인인 지태 씨를 두고 사람들이 어떤 수군거림을 할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이나 달빛이 푸른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숲길을 산책하며 입을 맞추고 서로의 온기를 나눴죠. 화원 한편에 지태 씨가 깎아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지태 씨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나중에 우리가 가꿀 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여긴 은수 씨 닮은 수선화를 심고 저긴 내 마음 닮은 소나무를 심읍시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18살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지태 씨는 참 말이 없으면서도 행동으로 제 인생을 고쳐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추울까봐 미리 아궁이에 불을 떼놓고 횟집 사장 경희 신혜정우 씨처럼 제 손에 물기 말을 날없게 해주겠다며 굳은 일은 도맡아 했죠. 제 삶은 이제 지태 씨라는 든든한 방파제 덕분에 더 이상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 너무 크면 불안도 함께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이 평화롭고 비밀스러운 연애가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숲 주변으로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우리 산장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한 꿈을 깨뜨리려는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죠? 이제야 겨우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아랫목 같은 행복을 누리나 싶었는데 하늘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던져주더군요. 지태 씨와 안개 속에서 영원을 약속하며 달콤한 꿈을 꾸던 그 평화로운 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산새 소리가 불길하게 들리던 오후였어요. 화원에서 지태 씨가 고쳐준 울타리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엔 우체부 아저씨 말고는 오지 않는 이 외딴 산장 앞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서는 게 아니겠어요? 차문이 열리더니 딱 봐도 이 산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장을 쫙 빼입은 사내 넷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늘했고 인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게 다가와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유지태라는 놈 있지? 어디 숨었어? 누구신데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태 씨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그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비웃음을 흘리며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위압감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내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사장님, 이 사람 정체를 알고나 계시는 거야? 이놈 서울에서 아주 큰 건설업체 돈 수십억을 빼돌려서 도망친 횡령범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죄 지은 놈 숨겨주다간 사장님까지 공범으로 엮일 텐데 괜찮겠어? 횡령범이라니요. 수십억을 빼돌린 범죄자라니요. 제 귀에 들리는 그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여준 그 다정하고 투박한 손길이 실은 남의 피눈물 섞인 돈을 만지던 범죄자의 손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태 씨는 그저 떠돌이 조각가일 뿐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거라고요. 제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원 구석구석을 제 집 안방처럼 뒤지며 지태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죠. 지태 씨가 정성껏 고쳐놓은 울타리를 군화발로 걷어차고 그가 저를 위해 깎아준 나무 의자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는데 제 영혼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무를 해오던 지태 씨가 나타난 거예요. 지태 씨는 검은 차들과 사내들을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그 든든하던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사내들이 지태 씨를 향해 달려들었고 거친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유지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당장 장부 내놔. 지태 씨는 저를 한번 애처롭게 바라보더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하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마당에 주저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지태 씨는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8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상실감과는 또 다른 아주 지독하고 더러운 고통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태 씨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그를 횡령범이라 몰아세우던 그 소름 끼치는 말들만 웅성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태 씨가 사라지자마자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 전체에 그가 범죄자라는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입 무서운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태 씨가 그 검은 차들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제 삶은 다시 10년 전 그 차가운 무덤 속으로 처박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비참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내려갔을 때 제 등에 꽂히는 시선들이 평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순의 화원 일꾼 참 든든하네 하며 웃어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머, 저 여자 좀 봐. 세상에 그 조각가인지 뭔지 아는 놈이 서울에서 수십억을 떼먹고 도망친 횡령범이라며? 그러게 말이야.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지. 근본도 모르는 놈을 덜컥 안방까지 들였다니 쯧쯧. 평창 망신은 저 여자가 다 시키네. 시장 바닥부터 구멍가게까지 온 마을이 지태 씨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살인범이다. 조폭의 똘만이다 하는 근거 없는 괴소문들까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죠. 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 뺨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5살 먹고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좀 살아보나 싶었는데 돌아온 건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멸시와 손가락질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태 씨가 고쳐준 울타리를 보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태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나한테 했던 그 다정한 말들, 내 손에 발라주던 그 연고, 다 연기였나요? 나를 속이고 이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냐고.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그가 깎아준 나무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죠. 8년 전 남편을 잃고 세상을 원망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는 슬픔뿐이었지만 지금은 제 선택에 대한 자책과 그에 대한 지독한 의심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정막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던 거실엔 차가운 한기만 감돌았고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정말 범죄자라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한 거라면? 아니면 지금쯤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서 나를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은 밤새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에서 지태 씨를 향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였어요. 10년 만에 겨우 틔운 사랑의 싹이 이렇게 지저분한 소문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 짓밟혀 죽어가는 걸 보며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물만 들이켜며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다일까? 그 눈빛이, 그 투박한 손길이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태 씨가 머물던 화원 뒤편 작은 창고, 그가 조각을 하겠다며 꾸몄던 그 작업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아직 거기 남아있을 텐데.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의심만 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챙겨 들고 어둠이 짙게 깔린 화원 뒤편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서요. 10페이지 낡은 조각칼 뒤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그게 참말이더라고요. 지태 씨가 사라지고 며칠을 알아누워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미쳐버리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속인 횡령범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지 말입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새벽,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화원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태 씨가 조각 작업실로 쓰던 그곳 말이죠. 평소엔 그가 나무 깎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던 곳이었는데 주인이 사라진 작업실 문은 마치 닫힌 무덤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기익. 녹슨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태 씨가 쓰던 나무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닥엔 깎다만 나무 토막들이 뒹굴고 있었고 그가 정성스레 갈아두었던 조각칼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춰 작업실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선반 뒤편 낡은 캔버스 천으로 덮여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나무 조각들이 아니라 빽빽하게 숫자가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태 씨, 당신 정말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횡령범이라던 그 남자의 서류들엔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 로비 명단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서류 맨 앞장에는 지태 씨의 진짜 이름과 직함이 박힌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수석 회계사 유지태. 조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던 남의 돈 한 푼까지 탈탈 털어 계산하던 철두철미한 회계사였어요.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고 모두가 눈 감고 돈을 챙길 때 혼자서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그 험악한 사내들이 지태 씨를 쫓았던 건 빼앗긴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범죄가 담긴 그 장부를 가로막고 지태 씨의 입을 막으려던 거였죠. 그는 횡령범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불의에 맞서 싸우다 모든 걸 잃고 쫓기게 된 가장 정의로운 목격자였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지태 씨,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류 뭉치 사이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그 편지엔 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내용 일부 은수 씨, 당신의 평화로운 숲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가 당신에게 칼날이 될까봐 두려워 조각가라는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세상의 빛을 보는 날 당신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글자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45살 먹은 여자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 남자의 투박한 손마디는 나무를 깎아서 생긴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방대한 숫자를 계산하고 정의를 위해 펜을 굴리며 생긴 굳은 살이었던 겁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고 제가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같은 장부를 품에 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걸까요? 왜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무서운 사내들을 따라간 걸까요? 장부를 확인한 제 머릿속에 지태 씨의 마지막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슬픈 눈망울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요.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 혼자 그 독을 다 마시려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미안함으로 바뀔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지태 씨의 낡은 조각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요. 45살이나 먹어서 세상 풍파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저는 그 남자의 깊은 속내를 발톱만큼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아니었죠. 자기를 쫓는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이 제 화원을 헤집고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스스로 미끼가 되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횡령범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왜? 저는 작업실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발라주던 그 부드러운 연고, 밤마다 제 안부를 묻던 그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실은 자기가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건넨 마지막 진심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는 이 장부를 들고 검찰에 자수하러 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박살날지 뻔히 알면서도 오직 정의와 저의 안전을 위해 그 가시밭길을 택한 거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태 씨가 연락을 끊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러 떠났다면 저라도 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10년 전 가족을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그 남자를 이대로 차가운 세상에 내던져둘 순 없었거든요. 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일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지태 씨가 남긴 그 소중한 장부와 노트북을 가슴팍에 꼭 품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지태 씨를 살릴 유일한 무기이자 우리 사랑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였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제 가슴속은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저는 무작정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발을 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지태 씨가 그날 밤 저를 구하러 달려왔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기다려요, 지태 씨. 내가 갈게요. 당신 혼자 무섭게 두지 않을 거야.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예전에 지태 씨가 발라줬던 연고 덕분인지 신기하게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평창의 매서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려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서울 어딘가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있을 그 남자의 지친 얼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요?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들이 지태 씨를 범죄자라고 부르든 저를 미친 여자라고 욕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지태 씨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따뜻한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증인이니까요. 겨우 산 밑 대로변으로 내려온 저는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잡았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죠. 아주머니, 이 새벽에 이 꼴로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저는 품 안에 든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찾으러 가요.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구해야 할 차례거든요. 트럭은 희뿌연 안개를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제 화원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손을 잡고 다시 이 숲으로 돌아오겠다고요. 하지만 서울이라는 그 거대한 정글 속에 숨어있는 지태 씨를 찾는 건 눈 덮인 산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무서운 사내들이 지태 씨를 가만히 뒀을지,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가방 속에 든 그의 편지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태 씨가 조각 작업실 구석에 남겨둔 또 하나의 단서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지옥 같던 며칠이 지나고 나니 거짓말처럼 하늘이 도우셨는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무거운 장부 뭉치를 품에 안고 서울로 달려가 지태 씨의 변호인을 만났을 때 그분 눈이 휘둥그레지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며 주먹을 불끈 쥐시더군요. 결국 지태 씨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장부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 그 거대 기업 회장님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고 지태 씨를 횡령범이라 몰아세우던 가무서운 사내들도 결국 은팔찌를 차게 됐죠. 지태 씨요? 당연히 누명을 벗었죠. 아니, 누명을 벗은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박수치는 의로운 회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태 씨가 무죄로 풀려나 평창으로 돌아오던 날 우리 마을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보며 범죄자랑 눈 맞은 여자라며 침을 뱉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화원 앞에 줄을 섰더라고요. 아이고, 은수네.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세상에 지태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었네. 은수 씨가 사람 보는 눈이 보배야, 보배.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귀한 씨암탉을 잡아오시고 이장님은 마을 입구에 정의로운 시민 유지태 귀한 환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가운 시선에 숨도 크게 못 쉬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영웅 부인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싶으면서도 지태 씨의 명예가 회복된 게 너무 기뻐서 그저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지태 씨가 마을 버스를 타고 고개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쏙 빠지고 얼굴은 초췌해졌지만 저를 보는 그 깊은 눈망울만큼은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지태 씨는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오직 저에게만 다가왔습니다. 은수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서류들 들고 서울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지태 씨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는 우리 둘만의 당당한 손잡기였죠. 마을 사람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지태 씨는 다시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자의 불안한 칼질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밝힌 회계사 유지태가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한 조각가 지태 씨로 돌아온 거였죠. 지태 씨는 제 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토막 하나를 고르더니 밤새도록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폭설은 없을 겁니다. 설령 눈이 내려도 제가 이 울타리보다 더 단단하게 당신을 지킬게요. 그의 약속은 텅 빈 산장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태 씨의 손끝에서 탄생할 그 무언가가 1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태 씨가 제게 건넨 그것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눈부신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겨울은 없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 지독했던 폭설도
마음을 짓누르던 오해의 눈더미도 시간이 흐르니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평창의 산자락에 졸졸거리는 실개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제 화원 마당에도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 봄바람을 타고 지태 씨가 진짜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 무거운 회계사라는 직함과 의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서울에 다 던져두고 말이죠. 커다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화원 입구에 서서 씩 웃는 그 남자를 보는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까지 사르르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수 씨, 저 왔습니다. 이제 안 떠나도 되죠? 그의 목소리는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화원 한편에 아주 작고 소박한 나무집 한 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지태 씨가 그토록 원하던 조각실이었죠. 예전처럼 숨어서 나무를 깎는 창고가 아니라 커다란 창문을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예쁜 작업실 말이에요. 이제 지태 씨는 아침이면 저와 함께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면 작업실에서 나무 향기를 맡으며 조각을 합니다. 저는 그가 망치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분갈이를 하고 지태 씨는 제가 꽃을 다듬는 뒷모습을 보며 나무 인형을 깎죠. 10년 동안 적막뿐이었던 이 숲속이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나무 깎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은순애와 지태 씨로 자연스럽게 불러줍니다. 가끔 이장님이 오셔서 지태 씨, 우리 마을 회계 좀 봐줘.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경희 씨는 각 구운 떡을 들고 와서 둘이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라며 눈치를 주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지태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그저 허허 웃기만 합니다. 여러분, 45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태 씨와 함께 꾸린 이 작은 조각실은 우리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서진 마음을 붙여주고 깎여나간 자존감을 다듬어주는 치유의 공간이죠. 지태 씨는 이제 숫자가 가득한 장부 대신 결이 고운 나무판에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새겨 넣습니다. 은수 씨, 이 나무 결 좀 보세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굽이굽이 결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건가 봐요. 그가 건네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겨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려던 그 아찔한 순간에 나타난 지태 씨는 정말 하늘이 제게 보내준 마지막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이 화원의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평생 함께 지켜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태 씨가 봄볕이 유난히 좋던 어느 날 오후 조각실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주 특별한 작품 하나를 제 앞으로 꺼내 놓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그려갈 눈부신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약속의 증표였죠. 지태 씨가 그 조각상 밑에 새겨둔 작은 문구를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45살 넘게 살면서 보석이며 값비싼 선물,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깊게 나를 생각했느냐는 그 정성이잖아요. 지태 씨가 봄볕 따스한 어느 오후 제 손을 조용히 이끌고 화원 뒷마당으로 갔을 때 저는 예감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이 되겠구나 하고요. 지태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태 씨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깎아 만든 은은한 향기가 나는 달맞이꽃 문양의 나무 반지였어요. 은수 씨 서울에 있을 때 이런저런 비싼 것들도 참 많이 봤지만 제 손으로 직접 깎은 이 나무만큼 제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우리 화원에서 제일 단단하고 결이 고운 대추나무로 깎은 겁니다. 대추나무가 벽조목이라 해서 애군을 막아준대요. 이제 은수 씨 인생에 더는 아픈 일 없게 제가 지켜주고 싶어서요. 지태 씨가 제 왼손 약지에 그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나무 고리를 슬그머니 끼워주는데 그 감촉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차가운 금속이 아닌 살아있는 나무의 온기가 닿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태 씨는 제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하더군요. 은수 씨, 저는 이제 숫자와 장부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남은 인생은 이 숲에서 당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시들지 않게 내가 걸음이 되고 당신이 춥지 않게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저랑 같이 늙어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라는 꽃을 가꾸며 살겠다는 그 말. 그게 40대 중반의 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꽃은 피면 지기 마련이고 세월이 가면 주름도 늘겠지만 지태 씨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준 거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지태 씨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옷에 배어 있는 진한 나무 향기와 흙냄새가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손가락에는 늘 그 달맞이꽃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무리를 할 때도 흙을 만질 때도 그 반지가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지태 씨의 그 수줍은 고백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혼자 배시시 웃곤 하죠. 마을 사람들도 제 손을 보더니 어머, 은수 씨 손에 낀 그게 뭐야? 지태 씨가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 금반지보다 100배는 낫네. 하며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지태 씨는 약속대로 제 든든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일부터 고장난 수전 고치는 일까지 그는 늘 제 곁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며 제 웃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아픈 과거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다 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끝내기엔 이 행복이 너무나 벅찼나 봅니다. 지태 씨는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음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어 했고, 저 역시 10년 만에 찾아온 이 축복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싶어졌거든요. 화원 가득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하던 6월의 어느 날, 지태 씨와 저는 아주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역사가 담긴 이 화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시고 백년가약을 맺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평창 산골짜기 작은 화원에는 10년 만에 가장 화사하고 따뜻한 꽃잔치가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다 보면 과연 끝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평창의 외딴 숲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제 인생은 이미 저물어가는 낙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인생은 가장 추운 겨울날 가장 따뜻한 인연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6월의 햇살이 화원 가득 쏟아지던 날, 저희는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반짝이는 조명도 없었지만
지태 씨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아치 아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찾아와 은수 씨, 지태 씨, 이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지태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늠름해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큰 손에선 여전히 기분 좋은 나무 향기가 났고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겠다고, 비바람이 불면 같이 맞고 눈이 내리면 함께 치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요. 사업 실패로 사람을 믿지 못했던 지태 씨와 사별의 아픔으로 세상을 등졌던 저. 우리 두 사람은 이제 평창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서로의 시퍼런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살아갑니다. 지태 씨는 제 화원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저는 그의 조각실 창가에 매일 아침 싱싱한 꽃을 꽂아두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죠. 가끔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나 눈발이 날리는 겨울밤이 오면 우리는 그때 그 폭설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 무섭던 눈보라가 실은 우리를 묶어주기 위한 하늘의 장난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45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지금이 가장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춥고 외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올까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제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니까요. 우리 지태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는 화원에도 조만간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자, 은수와 지태의 긴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치유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나요?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은수와 지태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응원 한마디 남기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고요. 새로운 감동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꽃처럼 향기롭길 바라며 저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